네,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3시에 정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치 맞수다의 시간을 조금 뒤로 옮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늦어지고 있는 인선 문제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문제 등을 고려해서 늦어진다고 치더라도 이 비서실장 인선조차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설왕설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권영세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사퇴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게 임명이 될 수 있을 만큼 항상 준비되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비서실장이 공석이 되게 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적당한 인물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여야가 공이 다 문제가 돼서 여야를 아울러서 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찾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 오늘 인선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인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요. 본인이 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입력된 사람보다는 본인이 좀 겪어본 인사를 그래야 이제 손발이 잘 맞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국면이 전환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이렇게 풍선을 띄워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신속하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뭐 뾰족하게 기발한 인물이 등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수단으로서 지금 이번에 인적 쇄신, 이 인선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대통령의 변화, 두 번째는 인적 쇄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이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총선 끝난 지 9일이 됐는데 아직도 실장이 누구다, 총리가 누구다 하마평에 오르내리고만 있고 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나고도 총선 패배에 대한 결과 분석도 엉터리고 이후에 보여지는 그 후속 조치 또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더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는 집안에는 굉장히 하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래. 그런데 인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선뜻 나설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총리와 비서실장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비서실장이라도 빨리 해서 지금 인사난맥상 뭐 대통령실 내부 엉망이지 않습니까? 다들 사의 표명은 했는데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이 막 돌아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비서실장 먼저 빨리 임명을 해서 내부의 기강도 좀 잡고 예. 그다음에 뭐 야당과의 협상이랄지 이런 물꼬를 트는데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하려고 막 노력하고 총리가 이랬을 때는 실장이 누군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쪽이라도 먼저 정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총리는 이제 좀 차차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 비준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일단 비서실장 그리고 참모들 먼저 일단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서실장을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참 역설적이지만 비서실장이 굳이 지금 없어도 그 본인이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 예를 든다면은 야당 인사를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으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있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늠하게끔 되는데 네. 그러나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비서실장을 뽑아서 좀 추스리고 그리고 총리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협치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대통령이 일단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과의 어떤 뭐 공식 비공식 조율을 좀 이렇게 방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을 조성해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되면 예. 대충 총리는 어떤 사람을 하고 비서실장 어떤 사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총리는 더 늦게 그리고 비서실장 우선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 검토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인사 내각 중용설을 겨냥해서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 이렇게까지 직격을 했는데 이제 여권 내에서도 양정철 비서실장은 절대 불가라는 기류가 강하고요. 하지만 이제 박영선 총리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영선 총리설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양정철, 박영선 두 분 다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그런데 어제 SNS에 올린 박영선 전 장관의 협치 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 카드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시점에서 협치가 꼭 필요하다는 본인의 의견 개진을 하고 나는 생각 없다라는 이야기인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그 야권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기까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두 발언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 육성으로 4시간 뒤에 전원으로 하지 말고 육성으로 들려주시고 야당 대표 일단 무조건 만나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여기 나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전화라도 해서 축하합니다 하고 장기하 씨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하셨으면 야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총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풀어봅시다라고 했다면 이 인사들이 거론됐을 때 여당도 그렇게 반발하지 않고 여당도 굉장히 시큰둥하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반응도 그렇고 그랬을 텐데 일단은 절차적으로도 그 방식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고민도 좀 시작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저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는 합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거는 희미해진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야당 분열 시도 이 해석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 탓해왔잖아요. 지금 취임 2주년이 다 돼가는데 심지어 대파 그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파값이 그때 더 높았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전 정권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MB 아바타에서 이제 뭐 문재인 아바타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뭔가 도대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 딱 이러니까 뭔가 중간 절차도 생략되고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여야의 이렇게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 정부의 어떤 책임을 상당 부분 나눠 가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협치라는 어떤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만 과연 야당이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 지금 야당 그러면 민주당이고 민주당 그러면은 글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 이재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명당인데요.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은 친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야당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카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박영선 전 장관 하니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극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박영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일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양정철 절대 불가, 박영선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바로 천안함 폭침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폭침설과 함께 그 국제적인 그런 조사단이 들어와서 원인 분석을 할 때요. 그 과정에서 당시 박영선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아닌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외교 안보 분야를 했던 그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천안함 유족에게 흰 봉투를 전해줬다. 이게 돈 봉투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로 편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여당 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게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 양정철뿐만 아니라 박영선 카드마저도 네.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념 정향,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예, 예. 야당의 책임 공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입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무슨 이게 비선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야권 인사 중용 검토설이 사실인지를 놓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공실 라인이 검토한 바 없다고 단호히 부인을 했는데 그 뒤에도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검토한 사실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두 갈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에 이제 비선이 움직인다 이런 관측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문제죠. 왜냐하면 공식 라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수석 이야기고 지금 이제 일부 공식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홍보 관련 비서관 하면서 뭐 벌써 지금 뭐 인터넷상에는 이름까지도 등장하는 상황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음모론인지 아니면 이게 진실인지 왜냐하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다라는 이유에서라도 네. 물론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러면 협치를 위해서 다른 인사를 고민해 볼 망정 지금 이 카드는 빨리 접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대통령실에 비선이 작동한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비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선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정치권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그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정상은 아닌 겁니다. 예,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네. 그야말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엉망진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습은. 그리고 총선도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도대체 수습하는 국면에서도 어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뭐 그 수사하고 이러면서 그때 비선 실세 얘기 나오면서 수사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본인 서사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총선 패배 이후에 흘러나오는 이런 소위 비선 논란이랄지 공식적인 인사 라인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단독 그 기사를 흘려주고 또 나중에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완전 민심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사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또 본인이 그런 국정농단이나 비선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분이 이거를 그냥 두고 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서 이제 뭐 비서관들 중에 뭐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인사 라인이나 또 비서실장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은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그 예. 산자위 공무원을 근무했던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 출신의 비서실장이 갑자기 무능해질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쌓아온 이력이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배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습하고 기강을 잡고 또 3년이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적당한 비서실장은 빨리 임명을 먼저 해서 수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장기화될수록 점점 더 민심에서 멀어지고 비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 혼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대통령실의 난맥상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인사나 일이 있으면은 그 누군가 V1, V2 막 우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 누군가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총선 참패라는 민심 앞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거는 반성도 없는 거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이 이거 허언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빨리 불식시키지 않으면 점점 더 공공한 처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이렇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확인도 됐는데 두 분께 의견을 여쭙는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예. 의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을 의논하셨어요? 아니 누가 그러면 총리가 되면 좋겠고 예. 누가 비서실장이 되면 좋겠는지 여야 대통합에 지금 자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예. 먼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혀 다른 진영의 김중건 비서실장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금 능력 있고 그 안에서 기강을 좀 잡을 수 있는 또 정치도 알고 야당하고도 얘기는 될 수 있는 이제 소위 친윤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런 분으로 빨리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 누구라고 제가 비서실장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총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적으로 호남이면 좋겠다. 예. 그래서 박주선 부의장이면 민주당 쪽에도 있었고 과거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이제 국회 부의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 정도면 이 상황에서 충분히 수습하고 조금 야당하고도 오. 얘기가 되고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박영선, 양정철 카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심지어는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유승민 전 대표 함께 선거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라는 김성태 의원의 그런 그 충언에도 불구하고 예.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로 이런저런 잘라버리긴 했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대표였어요. 예. 그래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한덕수, 김대기 비서실장 라인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소위 진용을 짰었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민생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라면은 아마 야당에서도 굉장히 통과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는 예. 그 두 분. 김희정 의원님은 박주선 총리 그리고 유승민 총리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은요? 저는 비서실장 얘기부터 먼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석에서 김 의원님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정두원 의원 같은 인물이 비서실장을 한다면 쓴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략적인 카드도 상당히 다채로웠을 텐데 어찌됐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 생각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네. 그 당시에 정두원 의원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비록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야당과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했던 몇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김용태라고 지금 요번에 당선된 젊은 김용태 용태 말고, 말고요. 나이가 좀 있는 김용태라고 있어요. 요번에 아마 고향에서 도전했는데 네. 낙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쓴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쓴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뭔가 대안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역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지난번 대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성식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믿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하고 대통령하고 합이 어떨진 전 몰라요. 대통령께서도 이 두 사람과 무슨 뭐 어떤 그 연결고리는 없을 거지만 정말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해서 3년 동안 국정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쓴소리에 귀를 그냥 완전히 열겠다라는 각오라면 이런 사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총리로는 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고민을 많이 아니 하셨네요. 보수 의원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는 거 예. 양날개를 제대로 펴야지. 아, 그럼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완전 득세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지금 답답해하는 그러한 현실이 한꺼번에 혁파되고 뭔가 아주 희망의 빛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 그 착각이라고 봐요. 예, 보수로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총리 제안하시죠. 총리는 보니까는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선 굉장히 연배가 높을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손학규 전 장관 같은 분이 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중도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지금 상황에서 총리로서 어떤 그 뭐랄까 국정을 통할하는 어른다운 그런 어떤 중심은 잡아주지 않을까. 또 한 사람은 이제 호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이정현 전 의원 같은 예. 경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예. 아주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당대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단식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쉬는 시간에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만간 나올 인선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갤럽 조사 기준이고요. 종전 최저치는 2022년 8월에 24%였는데 이보다도 낮은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8%를 기록했는데 이게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본인이 대선 때 지지율이 48% 조금 넘었잖아요. 그거를 넘어선 적이 있는가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긍정평가에서 가물가물한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때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보다 좀 같거나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굉장히 위기의식을 크게 가져야 될 텐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마비 상태인 것 같아요. 별로 뼈 아픈 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이 20%가 붕괴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죠. 완전히 구정이 정말 마비될 텐데 그래서 나라로서도 걱정이 큽니다.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됩니다. 지금 라인업이 덜 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정무수석이 아직 뭐 사의 표명만 했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을 해서라도 이 대표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지율 몇 %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취임 2주년 곧 돌아오잖아요. 정말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국민 담화로도 안 돼요. 기자회견해서 도어 스태핑하는 그 자리에서건 기자회견 장이건 간에 정말 다 열어놓고 기자들 질문 받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 얘기를 허심탄회하고 질의응답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선무는 저는 그거 2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구 2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돌파구를 여쭙기에 앞서 위기의식을 대통령실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하신 것,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위기의식은 느낄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 그러셨는데 이미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빨리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이름 오르내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친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번 총선에 같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이념적으로 좀 더 중도에 가깝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맞받아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을 빨리 세워야 돼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도 떠밀려서 만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는 어떤 일이든 먼저 그 단계를 빨리 밟아야지 이렇게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다 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인선을 통해서 빨리 뭔가 보여주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이 인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어떤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이때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인물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더라도 그 인선보다도 더 급선무인 건 대통령이 정말 결심을 하고 바뀌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우선순위를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뭐. 왜냐하면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뽑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원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난 갈등으로 지금 중간에 또 왜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모양새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돼버리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운 장제원 의원을 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데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 바뀌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안 바뀌면은 대통령 부부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뀌면 예. 이 난국이 돌파될 수 있어요. 앞으로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여전히 안 바뀌면은 아마 그 지금 뭐 민주당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산이라든지 TK의 그 지지율을 보시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은 한 번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농해수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1대가 종료가 됩니다. 국회는 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5월 29일 날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데요. 어제 농해수위에서 이제 그 의결하고 직회부했던 거는 사실 단독이다, 뭐 날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절차를 지킨 건 맞습니다. 사실 법사위 60일 동안 있던 거 가져왔기 기한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았고 김도욱 위원장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했던 맞습니다. 법안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민생 챙기는 모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그 총선에서 민심을 얻은 만큼 제대로 일하라는 것에 대해서 민생 특히 중심으로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 어제 7명 위원 중에 1명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저는 과거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소위 날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서 속기록이라도 남기면서 비판도 하고 이렇게 남겼는데 심지어는 모습을 아예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5월 2일 본회의 예정이 돼 있고 2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릴 수 있을지는 네. 뭐 미지수죠. 예. 그렇지만 뭐 열어서 어떻게든 예. 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폐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의석을 이제 주신 데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고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21대 의원들 중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많을 거고 뭐 1대1로 설득을 해서라도 조금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 그런 데 대해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뭐 통과는 미지수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노력은 필요하겠죠. 예, 의원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 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 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경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일단 먼저 나누고 아까 나누던 논의, 국회 논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어제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늘어난 의과대학 증원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줄여서 뽑게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그 의대 정원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배당을 했잖아요. 2,000명을. 그런데 그 총장의 자율에 의해서 줄일 수 있어서 최대 1,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원래 2,000명을 늘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1,000명 줄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길게 한 거예요. 그냥 아쉬워요.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실 때 51분 동안 차라리 그때 줄이겠다라고 제의를 했으면은 여론의 호응도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는 지역 그 총장들,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의료계가 그러면 1,000명 줄인다고? 그럼 우리 받아들이겠어?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그 다음 수순이에요. 공은 일단 넘겼지만. 예. 그런데 그들의 그 일관되고 일방적인 입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1,000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을 하되 이것을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의료계에서 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협조와 그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1,000명 정도로 줄이는 걸로 현실적으로 이 대란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골목골목마다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계에서 대학으로 이 대화의 주체, 상대 주체를 바꾸어서 지금 답을 내놓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 다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과연 문제길이 될 것인가, 총장들의 건의로 중재 역할로 이게 문제가 풀릴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인데 원점 재검토 외에는 사실은 평행선이잖아요. 계속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늘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을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협의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늘 열려 있다고 했어요. 닫혀 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년간 안 만났잖아요. 마치 그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갈등을 조정할 의사는 있는가, 과연 이 몇 달 동안에 이어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뭐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열려 있고 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고 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5월 달에는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이 정해져야만 지금 수험생들까지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의대 이거는 이제 총장들의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증원에 따르는 의대 교육의 뭔가 준비가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 준비 부족이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정부는 큰 소리 쳤지만. 그래서 이걸 그 모티브로 해서 의사협회나 또 전공의들이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강경한 태도고 이 총리의 세시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입장들은 우리는 뭐 달라질 거 없다 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수동적인 모습 말고 여전히 평행선으로 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죠. 알겠습니다. 총리 브리핑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이조 장관이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관련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요. 예. 일단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빨리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지역 거점 대학의 총장들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야당에서도 지금 특위를 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와도 대화하겠다 해가지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도 적어도 1,000명 정도의 2,000명으로 추진해야 되나 올해는 1,000명 정도로 해서 야당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힘과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 만난 김에 총리와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해서 그 다음에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어떤 국정 능력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말씀 나눴던 주제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양곡법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나 중간중간에 그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직접 축하 전화를 하면서 국정기조 변함없이 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방향이 옳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예. 특히 낙선하신 21대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수에다가 몇 석이라도 더 아마 동의를 얻어서 가져올 수 있다면 1차 투표를 할 때 예. 그러면 대통령도 다시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2대 국회 가서는 더 이제 빠져나가는 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뭔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대통령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죠. 예, 그럼 대통령 거부권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 사이에 달라진 표심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다른 법이 아니고 양곡관리법이잖아요. 양곡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여당에서도 남아도는 양곡과 관련해가지고 농민들의 애환과 시름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아예 법으로 못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량의 예산을 먹지도 않는 양곡을 계속 축적시키는데 쌓아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딜레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을수록 지금 잘 쌀을 포함해서 안 먹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무조건 남아도는 양곡을 나라에서 알아서 그거를 계산해 주겠다라는 식의 이 양곡관리법이 왜 상징성이 있냐면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한 법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주도한 법이 이 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이번에 조금 개정을 했다 그러는데 네. 개정된 내용도 좀 보면서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은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거를 다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잘 확인을 하고 무조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면 안 돼, 내지는 해야 돼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대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 안 하든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병,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어제 농해수위도 참석 한 명도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그런데 본회의 직회부 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안 낼 수 있고 여야가 타협안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라고 야당에서 말하거나 혹은 우리는 기댈 게 거부권밖에 없어라고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좀 정말 타협점을 찾아서 수정안 내고 부결시키고 이거 원안 부결시키고 수정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남은 한 달 반 동안 좀 그런 협치의 모습을 조금 만들어내야만 22대 국회에 가서도 또 민주당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고 그런 비판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런 해결책들을 조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민심 경청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1대요?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의 표심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여쭙습니다. 지금 본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21대에서 이게 처리가 될 것인지의 문제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2대 이제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이라고나 해야 될까? 아니면은 기존의 국민의힘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이미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도 일단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처리가 되고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소위 이제 출석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서 이것이 처리가 될 것인가의 지금 문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대는 지금 국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전향적인 자세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표심들이 많이 바뀔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제하는 거는 대통령의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새로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